네, 이번 시험에 나올 주택법 내용들 한번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택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용어 정리가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자, 우리 국민주택이라는 용어 있었죠. 자, 우리 국민주택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 도시기금 지원받아서 이 85 이하로 건설하면 국민주택이다. 그런데 이 국민주택 규모가 수도권 제외하고 도시역이 아닌 읍면으로 가면 국민주택 규모가 100 이하로 커집니다. 자, 국민주택은 이렇게 자,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 기금 지원을 받아서 85 이하로 좀 국민주택도 있고 하나 더 있죠.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면서 85 이하짜리도 국민주택. 자, 요거는 돈입니다, 돈. 자, 국가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기금 지원받고 85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 국민주택 규모가 변하는 적도 있죠. 100으로 커지는 적도 있습니다. 국민주택에 대한 정의. 자, 준주택. 자,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은 아닌데 이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물 4종류죠.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500 미만이면 건축법상 2종은생인 다중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보다 크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인데, 자, 사이즈가 작은 2종은생이든 숙박으로 분류하든 이런 고시원 같은 경우 다중생활시설이 고시원이죠. 2종은생으로 분류되는 다중생활시설이든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다중생활시설 모두 준주택에 들어갑니다. 또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에 포함시키고, 또 건축법상 노인복지, 노유자 시설인 노인복지주택도 준주택,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에서 빠진 기숙사도 준주택에 들어갑니다. 준주택 요 4종류가 모두 준주택이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연립보다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심의를 거치면 일반 연립과 다르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것.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원룸형 주택도 있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는 한 번에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를 맞춰야 되고, 한 세대 규모가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면서 이런 3가지 형태의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인데 규제가 완화된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한 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또 다가구 원룸에서 규제가 완화된 이런 원룸형 주택을 짓는데, 자, 도시형으로 원룸형 주택을 지을 때는 300세대 미만으로 지으면서 구분 등기가 되는 원룸이죠. 구분 등기가 나올 수 있는 원룸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이고, 자, 주택으로 쓰는 층에 따라서 이렇게 아파트든 연립이든 다세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구분 등기가 나와 있는 원룸이고 300개 미만으로 지으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에 따라서 뭐 5개 이상 올라가면 아파트, 4개 이하로 이렇게 건설이 되면 연립이나 다세대로 다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원룸형 주택은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죠. 자, 원룸형 주택은 자, 한 세대 규모가 50이야. 그 다음에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되고, 자,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 단 원룸형 주택의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면 2개의 공간을 할 수 있다. 지하에다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원룸형 주택은 이런 세부 조건까지 맞춰서 져야 됩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세대 구분형은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벽을 막아서 구분 생활할 수 있는 거, 또 주인 세대를 벽을 막고 이렇게 월세를 하나 낼 수 있는, 방을 낼 수 있는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그래서 구분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분 소유권이 있으면 안 되죠. 벽을 막아서 월세 주는 세대에 따로 구분 소유권을 주면 안 됩니다. 구분 생활만 해야 되고 구분 소유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세대 구분형도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야 됩니다. 자, 주택법에 따라서 세대 구분형 주택을 지을 때는 자, 세대별로 욕실, 부엌, 현관이 있어야 되고, 주인 세대, 월세 쪽 세대 똑같이 욕실, 부엌, 현관이 각각 있어야 되고, 자,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하든지 벽에다가 연결문을 달든지, 그 다음에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 또 이게 전체 세대 구분형으로 지어진 주택의 전용 면적의 합계가 전체 주택 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된다. 세대수든 전용 면적이든 간에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분홍색으로 표시한 게 하나 더 있죠. 자, 이거는 주택법으로 짓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하고 짓는 세대 구분형은 약간 요건이 다릅니다. 앞에 있는 거는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되는 세대 구분형이고, 우리 법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자, 이 세대수가 2세대 이하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이 있어야 되고, 자, 여기 보시면 하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가 전체 세대의 10분의 1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한 동에서도 3분의 1을 넘지 않게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줘야 된다. 자, 이렇게 3분의 1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짓는 세대 구분형은 2세대 이하, 세대별로 욕실, 부엌, 구분되는 출입문이 있어야 되고, 현관이 아니라 출입문. 그리고 이 전체, 이 세대 구분형으로 짓는 공동주택 세대수가 전체 세대의 10분의 1 넘지 않아야 되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한 동에서도 전체 동 세대의 3분의 1을 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안전기준 충족 이런 것들이 이 공동주택관리법상으로 지어지는 세대 구분형 주택의 요건입니다. 앞에 거랑 조금 비교하셔서 앞에는 여기 3분의 1, 3분의 1만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짓는 세대 구분형은 전체 세대의 10분의 1이네, 그 다음에 한동 세대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이런 것들, 2세대 이하 이런 요건들이 추가되는 거니까 좀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짓는 세대 구분형도 있다. 자, 이렇게. 자, 우리 하나의 주택 단지가 있어. 주택법에서는 뭐 주택이나 부대, 복리를 짓는 땅이 하나의 단지인데, 이 하나의 주택 단지가 8m 이상 예정도로 분리되거나 폭이 20m 이상 일반도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단지로 구분되는 거 있었죠. 자, 부대시설, 복리시설. 자, 주택 단지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주택 단지 안에 이 복리시설 같은 경우. 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대. 자, 어린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당은 주택단지 안의 시설 중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복리시설. 자, 간선시설. 저기 노란색 세개, 이 분홍색 세개가 주택단지 안에 꼭 필요한 기간시설입니다. 자, 이 간자가 사이간자니까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통신, 지역난방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바깥에 있는 기간시설에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간선이다. 자, 그런데 요 뒤에 분홍색 세개. 자, 원래는 이 연결되는 부분만 간선시설 원칙인데, 다만 가스통신, 지역난방은 요 뒤에 거는 이 연결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요 기간시설 자체도 간선에 포함하는 겁니다. 자, 원래 간선시설은 이 6종류의 기간시설을 단지 바깥에 기간시설에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간선인데, 다만 가스통신, 지역난방 3개는 해당 기간시설 자체도 간선 개념에 포함합니다. 이제 6개 중에서 뒤에 거 3개를 간선으로 보셔도 됩니다. 예외 규정 때문에. 자, 리모델링. 자,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는 대선형으로 하면 10년만 경과하면 할 수 있죠. 증가하는 게 없는 거. 세대수도 안 늘어나고 세대 면적도 늘어나지 않는 대선형 리모델링은 각자 한번 보시고 10년만 경과하면 할 수 있고, 자, 증축형, 세대수 증가형, 세대 면적 증가형. 요거 좀 바뀌었네요. 요게 세대 면적 증가형이고, 요게 세대수 증가형입니다. 자, 여기 본문을 보시면 요게 이제 좀 바뀌었네요. 요거 세대 면적 증가형, 요거 세대수 증가형이죠. 요즘 제목이 좀 바뀌었는데, 자, 일단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자, 공동주택이 사용검사 받고 나서 15년은 기본적으로 지나야 됩니다. 증축형을 할 때는. 이때 세대 전용 면적입니다. 세대 면적으로 바꾸셔서 세대 면적이 3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죠. 또 기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게 40%까지 증축도 가능하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세대, 자,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주거 전용 면적 30% 이내, 기존의 한 세대 면적을 30% 이내까지 넓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대 수입니다. 요거 오타입니다. 세대 수 증가형은 기존 세대 수의 15% 이내, 여기 1번에 있는 이 조건을 맞춰서 이것도 15년이 지나야 되고, 세대 수를 증가할 때는 15% 이내까지만 증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때 추가적으로 더 짓는 주택이 생기면 수직으로 증축할 때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까지 가능하고,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까지만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 자, 만약에 기존 세대수가 500세대다. 그러니까 500세대에 15%를 더 짓는 개수가 있죠. 세대수 증가형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75개를 더 줘서 기존의 500개를 리모델링으로 고치고 그 위에다가 수직으로 더 짓는 개수가 75개가 나오는데,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기존 층이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 이하로만
수직 증축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3계층 이하 기존 건물의 구조도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 수직 증축 요건 15% 이내 세대수, 세대 면적은 30% 이내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 증축형 2가지가 중요합니다. 대선형도 각자 한번 보시고요. 자, 공구. 자, 공구는 이렇게 300세대 이상으로 공구를 구성해서, 자,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600개 이상 받으면 1공구, 착공신고 문제 들어갈 때 한 공구당 300세대 이상은 들어가야 되고, 공구와 공구 사이에는 6m 이상 거리를 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구라는 개념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올 거니까, 자, 공구로 나눠서 착공신고 들어갈 수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600개 이상 받으면 1공구 300개, 그다음에 얼마 있다가 2공구 300개를 분리해서 착공신고하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위. 공구와 공구 사이에는 6m 이상 거리를 떼서 여기다가 뭐 주차장이라든가 뭐 도로, 조경, 옹벽 같은 걸 설치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공구와 공구 사이에는 6m 이상 거리 폭으로 경계를 떼야 된다. 자, 다음 주제. 자, 주택법상 이제 사업주체가 들어가면 등록사업자와 우리 비등록사업자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등록사업자, 주택법상 1년에 단독이나 공동을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거나 또는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려는 사람들은 1년에 단독, 공동 20개 이상. 자, 요 가로 안에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한 개를 동일한 건물로 섞어 지을 때는 30세대짜리가 있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 원칙적으로 1년에 단독, 공동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거나 1년에 대지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등록하지 않는 비등록 사업자가 뒤에 따로 나올 겁니다. 자, 비등록 사업자는 번호 4개로 나눠서 뒤에 가서 따로 보실 거고, 자, 이런 비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1년에 20개 이상 주택 사업하거나 1년에 대지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을 할 때는 등록 서류를 준비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받은 다음에 주택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등록할 때 가져가야 되는 요건, 이게 등록 서류인데, 자, 법인일 때는 자본금 3억 이상 들어가야 되고, 주택사업으로 등록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대지 사업으로 등록할 때는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한 거죠. 이런 서류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때 개인일 때는 자산 6억, 법인일 때는 자본금 3억 이상, 기술자는 1명 이상,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면 등록이 된다. 등록 요건. 자, 등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행위 무능력자들, 파산선고법과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들, 자,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들, 집행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등록이 말소되고 나서 등록이 말소가 등록사업자가 잘못을 해서 등록이 취소된 개념이랑 같은 건데, 한번 등록이 말소되면 2년간은 재등록이 안 됩니다. 등록이 안 되는, 이게 개인 형태로, 법인이라기보다는 개인 형태로 이런 조건 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등록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등록 말소가 앞에 있었죠. 자, 등록이 한번 말소가 되면 2년이 지나야지만 등록할 수 있으니까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이 안 된다. 등록이 왜 말소되는 겁니까? 자, 여기 보시면 고의과실로 잘못 시공, 등록 기준 미달된 거를 방치하고 있을 때, 이러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번, 4번은 아주 나쁜 거죠. 거짓말한 거.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번, 2번, 5번은 말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한번. 그래서 고의과실로 잘못 시공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을 때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말소할 수 있다. 1, 2번은 말소할 수 있다. 3, 4번은 하여야 한다. 이거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자, 등록사업자는 국토부 장관한테 매년 영업실적과 영업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월별로 분양계획과 분양실적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등록사업자가 처음에 등록을 했을 때는 주택으로 쓰는 층을 5개 이하로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었거나 과거에 6개 채 이상 아파트 같은 거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을 때는 등록하고 나서 바로 6개 채 이상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비등록 사업자. 자,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공공사업주체이기 때문에 항상 비등록, 등록하지 않고도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 할 수 있고요. 자, 공익법인도 자선단체이기 때문에 등록 안 하죠. 자, 주택조합, 지역직장 리모델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회사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한다는 조건을 맞춰오면 비등록이, 조건부 비등록입니다.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이, 지역직장 리모델링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거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도 등록사업자인 건설회사랑 공동으로 하면 비등록사업자로 분류가 된다. 자, 여기 보시면 공동사업 주체가 있는데, 자, 주택조합은 자,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는 리모델링을 제외한 세대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 조합하고 지역직장조합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임의적 공동이고, 자, 고용자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근로자 주택을 지어주기 위해서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동으로 하게 되니까 비등록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사항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임의적 공동이니까 그러면 앞에 여기 비등록사업자로 갈 수 없고 등록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비등록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아니하고 단독 시행자가 되겠다. 그러면 등록하러 가야 되는 사람으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우리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선택하면 비등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공동으로 할 때는 비등록,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안 한다면 등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주택조합. 자, 4번의 주택조합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내용도 많고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으로 나눠서 분석해야 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조합, 이 지역, 직장, 리모델링 공통적으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자치시와 자치주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등기는 필요하지 않고요. 자, 재건축, 재개발 같은 우리 정비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자, 무주택자가 모이는 지역, 직장 조합, 그 다음에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리모델링 조합은 자,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인가만 받으면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자, 지역 직장조합이 기본적으로 설립인가입니다. 설립인가를 받아서 조합 만들 때는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땅부터 사고 주택사업을 직접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서 직장인들 명단만 가지고 만드는 직장조합은 간단하게 신고로만 만들어지는 조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직장조합은 설립인가도 있고 설립신고 하나 더 있는 거죠. 자, 지역조합은 설립인가밖에 없는 거고 리모델링도 설립인가밖에 없습니다. 직장조합은 설립인가로 만들어지는 조합도 있고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간단하게 신고로 만들어지는 조합도 있다. 일종의 직장인들 그 서류만 모아서 만드는 조합이고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조합이니까 간단하게 설립신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로 만들어지는 게 원칙이다.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간단하게 설립신고로 만들어지는 조합이 하나가 더 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지역 직장조합의 설립인가 받을 때 내는 서류하고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내는 서류가 있어요. 여기서 하얀색 부분은 공통입니다. 자, 지역 직장과 리모델링을 나눠서 분석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개념인데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 규약 이런 거. 자, 우리 지역 직장 리모델링은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라서 정관을 만들지 않고 규약을 만드는 겁니다. 규약,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원 명부, 사업시행계획서 이런 거는 공통인데 노란색과 분홍색은 차이예요. 서로 다른 겁니다. 자, 지역 직장조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들이 들어와서 자, 주택을 지을 대지, 사용 권원, 이게 바로 이제 사용 승낙서죠. 주택을 지을 땅을 찾아서 전체 땅의 80% 이상의 사용 권원, 이게 대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입니다. 주택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용 승낙서하고 주택 건설 대지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셔야 돼요. 자, 소유권이 80%가 아니라 자, 대지 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서, 주택 사업에 대한 승낙서하고 가격이 맞으면 땅을 팔겠다는 그런 동의서 이런 것들이 80% 이상 들어가면 되는 거고 소유권은 주택사업을 지역 직장조합 모집을 하는 사람들이 15% 정도 이상 확보하고 이런 하얀색 서류를 준비해서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리모델링은 80% 사용권은 소유권 15%가 아니죠.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결의서 전체 주민의 여기 보시면 각동별 과반수, 각동별 과반수하고 전체 구분수요 의제결권의 3분의 2. 그래서 이게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 자, 리모델링은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파트 소유자들끼리 리모델링을 하자 이렇게 조합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자가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각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대지 80% 이상 사용권은 소유권 15%는 지역 직장에 들어가는 거고, 10년 지났다는 소료, 15년 지났다는 소료. 10년 지나면 대손형 리모델링, 15년 지났으면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간이 경과됐다는 소료하고 전체 우리 아파트 소유자의 전체 리모델링 공동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각동별 과반 동의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분홍색하고 노란색이 바뀌면 안 됩니다. 지역 직장 주택건설 일수. 자, 이것도 이제 리모델링은 적용되지 않고 지역 직장. 자, 지역 직장 조합 모집 같은 거 할 때는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해야 되고 최소인은 20명 이상 모집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지역 직장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지역 직장 조합원 모집을 할 때는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이상 모집을 해서 주택건설수가 400개면 최소한 200명 이상은 모집이 돼야 되는 거죠. 또 최소 인원수 20명 이상도 맞춰야 되고. 근데 리모델링 조합에는 조합원 모집할 때 이런 인원수 같은 것들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은 그 공동주택 소유자 등이 리모델링 조합원이 되는 거니까 이런 노란색 조건은 지역 직장에만 적용되는 거죠. 자, 지역 조합원은 무주택 세대주, 자,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거나 아니면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도 나중에 주택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조합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6개월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해야 되고. 자, 직장조합원. 자, 지역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주,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거나 85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면 지역조합, 직장조합과 지역조합 공통적으로 무주택이나 85 이하가 조합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직장조합은 설립신고 직장조합이 하나 더 있었죠. 설립신고 직장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한다. 설립신고 직장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로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직장조합이 설립인가로 만들어질 때는 무주택이나 85 이하를 한 채 가진 세대주가 들어갈 수 있고, 설립신고 직장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로만 구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조합, 자, 리모델링 조합원은 공동주택 소유자나 이 상가 소유자인 복리시설의 소유자가 리모델링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총회 출석. 자,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총회에서 의사를 결정할 때는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 10% 이상의 출석을 해야 되는데, 자, 창립총회, 최초로 여는 총회, 조합 임원의 선임 총회, 사업비를 조합원들한테 분담시키는 총회, 자금 차입 같은 돈 문제나 조합장 같은 거 뽑는 창립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의 출석을 해야 됩니다. 자,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 자, 이것도 지역 직장만 적용됩니다. 자, 리모델링은 조합원 교체 금지 조항 같은 게 없는데, 지역 직장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교체하거나 또 신규로 조합원 모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한 사유로 충원과 재모집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교체나 신규 가입이 가능한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신규로 조합원을 가입할 때 신규로 들어오는 조합원 작용 요건을 판단할 때는 최초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 모집 같은 거 할 때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무주택이나 85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 우선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자, 이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해외 이민 같은 이유로 양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거나 뭐 증여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교체할 수 있는 거고, 조합원이 탈퇴해서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미만으로 인원이 떨어지면 재모집 같은 거 할 수 있고, 무자격자로 판명돼서 빠져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대체하는 그 재모집이 가능하고, 주택 건설 예정수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5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도 추가적으로 모집이 가능한 거죠. 자, 기억, 니은, 교체 이런 것들은 추가 모집이 가능한 사유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가 모집 같은 걸 할 수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앞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재모집이나 충원이 가능한데 새로 모집하는 사람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무주택자나 85 이하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모집하는 시점이 아니라 앞에 최초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조합을 모집할 때 공개 모집이 원칙이고 선착순이 예외죠. 자, 이것도 지역 직장만 적용됩니다. 자, 리모델링은 모집이 따로 없죠. 이 공동주택 소유자들끼리 모이는 거니까. 자, 지역 직장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을 모집할 때는
주택 건설 대지 50% 이상 사용 권한을 먼저 확보하고, 자,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공개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 신문에 광고 내서 일정한 시간 동안 공개 모집합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충원하거나 재모집 같은 거 할 때는 신고 없이 선착순 모집이 가능합니다. 자, 요 조항도 지역 직장에만 적용되는 조항이죠. 그리고 자, 이것도 지역 직장만 적용되네요. 자, 주택조합에서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지역 직장 조합원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고 조합원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남는 거 있으면 일반 분양. 그리고 또 지역 직장 조합원에게는 구성원들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했으면 조합원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자, 조합의 탈퇴. 자, 이거는 뭐 지역 직장 리모델링 공통으로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탈퇴한 조합원 또는 제명된 조합원들은 그동안 낸 돈 중에 일부를 비용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주택조합은 자, 여기 주택조합,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다만 30세대 미만으로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지역 직장하고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2년 안에 설계도를 준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죠. 자, 이 그림 보시면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 자, 아까 비등록사업 중에서 주택조합이 있었죠. 지역 직장은 설립인가 받으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30개 이상 집을 짓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설계도 심사를 받아야 되고, 자, 리모델링 조합도 증가하는 개수가 30개 이상 증가하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인가 받고 29개 이하로 증가한다. 29개 이하로 증가하거나 증가하는 게 없을 때는 리모델링 허가 절차로 가서 착공신고하고 착수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자, 등록사업자도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가야 되는 거고, 비등록사업자 중에서 대표로 이 주택조합인 지역직장 설립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 리모델링 조합도 사업계획 승인. 자, 그런데 리모델링은 29개 이하로 증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리모델링 허가라는 절차를 따로 추가로 받으시라는 거죠.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기간, 주택조합, 자, 설립인가 받고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고, 30개 미만으로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별도로 빼서 리모델링 허가라는 절차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그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새로 생긴 건데, 우리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 결정, 사업 종결 여부 결정인데, 좀 전에 우리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우리가 지역 직장조합은 설립인가 받으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이 결과가 60일 안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왔는데 이게 이제 거절한다예요. 이렇게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또 다시 사업계획 승인을 또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내고 3년까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3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아까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열어서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자, 우리가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 건 2년이고 사업계획 승인이 거절되면 다시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설립인가 받고 3년까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자, 해산 여부를 조합 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서 뭐 다수결로 해산하자 그러면 해산이 되는 거고, 해산하지 말고 계속 사업을 하자 그러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3년까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총회를 열어서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자, 요 2번은 주택조합은 아까 우리 처음에 모집할 때, 아까 주택조합 모집할 때, 자, 최초로 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모집하는 거죠. 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가 되고 나서 최초 조합 모집할 때, 자, 신고하고 공개 모집으로 모집을 하는데 2년 될 때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못 받으면 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고 주택 건설 뭐 예정수에 기본적으로 뭐 그 50% 이상 모집이 돼야 되는데, 자, 주택조합 처음에 모집 신고하고 나서 2년이 될 때까지 조합원 모집이 잘 안 돼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또 총회를 열어서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자, 이거는 조합 모집 신고하고 2년 될 때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고 받지 못하면 총회를 열어서 사업 종결하자 결정하도록 돼 있고,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2년 안에 내고 사업계획 승인을 최대 한도로 받아야 되는 기간은 3년까지는 받아야 돼요. 받지 못하면 총회를 열어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조합을 모집하는 주체는 가입계약서를 그 신청한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번에 보니까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서, 그래서 주택조합 모집 주체는 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서 확인서를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자, 이 14번 중요합니다. 주택조합은 가입을 자, 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 자, 가입비의 반환도 받을 수 있죠. 자, 기본적으로 30일이 중요합니다. 30일. 자, 주택조합의 모집 주체는 가입을 신청한 자가 낸 일체의 금전을 가입 예치기관, 은행 같은 데다가 예치를 해야 됩니다. 주택조합 모집 주체가 바로 가져가면 안 되고, 모집 주체는 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낸 가입비 같은 일체의 금전을 은행, 예치기관에다가 예치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잘못 가입한 것 같으면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때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 주체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서면으로 제출한다면 이 서면에 청약 철회 의사표시를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직접 내는 경우고, 서면으로 철회서를 내는 경우도 있죠. 자, 서면으로 철회하는 경우에는 자, 발송한 날에 이 철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돈을 돌려받아야 돼요. 뒤에 보시면, 자, 모집 주체는 청약 철회서가 도달이 되면, 뭐 직접 전달하면 바로 도달되는 거고, 서면으로 이렇게 철회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도달이 되겠죠. 어쨌든 철회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모집 주체는 7일 이내 은행 예치기관 장한테 반환을 요청합니다. 철회 의사가 도달되고 나서 7일 안에 은행에게 자, 가입비 반환을 요청하면, 자, 예치기관의 장, 은행기관의 장들은 반환 요청이 7일 정도 안에 있으면 요청을 받는 날부터 10일 안에 예치한 자한테 반환하는 겁니다. 자, 이 반환으로 해서 조합이 피해됐다 이런 식으로 요구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철회 의사가 도달되면 7일 이내 모집주체는 은행에게 가입비를 반환해줘라 요청을 하고, 자, 그 예치기관의 장, 은행은 자,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안에 예치한 자한테 반환해야 됩니다. 그대로 30일 정도 아까 철회했으면 그 다음 절차가 후속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 철회를 한 거에 대해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30일 지나도 철회 요청 같은 게 안 들어왔을 때는 바로 모집 주체가 가입비를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가입비를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일이 되게 중요한 기간입니다. 30일이 뭡니까? 모집 주체가 가입자가 신청한 금액을 은행에다 일단 보관하고 가입비를, 가입을 신청한 사람 마음이 바뀌면 30일 안에 철회를 할 수 있고, 직접 철회, 서면 철회, 서면으로 철회했을 때는 발송한 날에 철회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으로. 그러면 모집 주체는 철회의 의사표시가 도달되고 나서 7일 정도 안에 예치기관의 장한테 반환 요청을 하면 은행, 예치기관은 반환 요청을 받으면 10일 안에 그 가입비를 예치한, 그 철회한 사람한테 반환해주고, 그리고 이 30일 정도가 지나도 철회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그 가입한 사람의 돈을 모집 주체가 은행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달라고.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일 되게 중요합니다. 철회를 할 수 있는 날짜.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다음 이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요거죠. 등록이든 비등록이든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거나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한 장소에서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거나 한 장소에서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을 할 때는 이 대지를 확보해서 설계도 준비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가면 60일 안에 답변 통보가 옵니다. 자, 착공신고하고 공사 착수는 5년 안에 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안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 받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은 따로 봐야 되겠죠? 뒤에 가서. 자, 사업계획 승인은 기본적으로 30개 이상인데 다음은 하나의 주택은 50호 이상으로 바뀌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에다가 단독주택을 지을 때 한옥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이 50호 이상으로 바뀌고, 공동주택도 30세대 이상인데 리모델링으로도 증가하는 개수가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인데, 자, 공동주택도 50세대로 바뀌는 게 있죠. 자,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가 세대별로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폭 6m 이상 진입도를 만들어주는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원룸형은 빼고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가 30제곱미터 이상 면적 내고 6m 이상 진입도를 만들어주면 사업계획 승인이 50개 이상으로 바뀌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스스로 보존하면서 정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택했을 때 주택을 50개 이상부터 사업계획성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30개, 30개인데 50개짜리 잘 보시고요. 자, 사업계획 승인은 기본적으로 관청이 누굴까요?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됩니다. 자, 주택을 짓는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자, 우리가 시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 같은 사람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자, 국가가 군인아파트, 토주택공사는 이런 대지 면적 안 따지고도 사업계획 승인은 무조건 장관에게. 330만 이상 대규모로 택지개발 사업하거나 330만 이상 대규모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쪽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쪽에서도 주택사업을 사업계획 승인을 장관한테 받아야 되고, 대규모로 택지개발 사업, 대규모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이고 장관이 정하는 지역이니까, 자,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하거나 수도권 광역시에서 지역 균형 개발 사업을 한다고 장관이 정하는 지역도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에게 받고, 4번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가 총 지분의 50%를 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도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에게 받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원래가 대지가 10만 이상이면 시도나 대도시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건데 국토부 장관에게 받아야 되는 요 4개. 자,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걸 변경할 때도 변경 승인입니다. 자, 그런데 총사업비를 20% 이내로 증감, 대지 면적 20% 범위 안에서 증감, 건축물의 설계나 건축물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배치를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 승인을, 변경 승인을 받지 않는 항목들 기억해 보시고요. 자, 좀 전에 우리 사업계획 승인을 장관한테 받는 게 있는데, 자, 이게 뭐예요? 농업중앙회가 주달하는 자금으로 짓는 농어주택,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설을 주상복합으로 동일하게 짓는 거는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된다. 자, 이게 건축허가로 가는 거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이니까 250개 이런 식으로 주택을 짓고 주택 외의설이 상가를 동일한 건물에서 섞어 짓는 거는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된다. 이때 여기 주거용의 비율이, 주택의 비율이 전체 연면적 중에 90% 미만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상업지역 준주거에서 주상복합을 지으면 주택수가 30개 이상으로 지어지더라도 이게 주상복합이고 농협이 빌려주는 돈으로 짓는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돼서 건축허가로 빠지는 거죠. 자, 건축허가로 빠지는 건물 잘 기억하시면 요거하고 국토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 의무 비율. 자, 국토부 장관은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죠. 75% 이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을 국민주택 건설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주택조합에게는 100%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강제로 져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사업주체에게 75% 이하까지 전체 주택 중에 75%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자, 사업계획 승인은 신청이 들어가면 60일 안에 통보가 와야 되고, 자, 사업계획 승인 나왔다고 통보를 받으면 착공신고를 해야 됩니다. 착공신고가 들어가면 20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 통지도 와야 됩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되면 60일 안에 답변 통보가 오고, 착공신고가 들어가면 20일 안에 신고 수리, 착공신고를 받겠다 이렇게 답변 통지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5년 안에 공사 착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사 착수 기간, 자, 이 뭡니까?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5년 안에 공사 착수고, 최초 공구 외의 이게 공구로 나눠서 공사할 때는 최초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안에 공사 착수하고,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첫 번째 공구 착공신고하고 나서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 첫 번째는 공구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그냥 공사 들어갈 때는 사업계획 승인 통보받고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밑에 거는 공구로 나눠서 하는 거죠. 자,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1공구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1년 안에 1공구. 네, 1공구 착공신고하고 2공구로 넘어가는 거는 2년 안에 공사 착수해야 됩니다. 1공구 착공신고하고 2년 안에 2공구 공사 착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1공구를 1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109 착공신고하고 209 넘어가는 2년짜리는 착공신고 안 했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없으니까 이런 거 한번 잘 구별해 보십니다. 109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5년 다음 날에. 109 착공신고하고 209로 넘어가는 2년짜리 착공신고 안 했다고, 착수 안 했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대지 소유권 확보.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는 게 원칙이에요. 소유권으로 100%인데, 자, 이게 너무 어려운 조건이죠. 우리 이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 등록사업자는 수용권이 없으므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땅 주인들이 잘 안 팔아서. 그래서 우리 법에는 원래는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해서 행정청이 관리하는 곳은 대지의 80% 이상 사용 권한만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확보 못한 부분은 매도 청구 대상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유권이 100%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지상권 같은 형태로 100% 확보한 경우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자,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등록사업자나 지역조합이 아니고 공공이기 때문에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4번도 참고로 보시고, 중요한 건 1번입니다. 자,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역은 대지 80% 이상 사용 권한만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자, 뒤에 매도 청구라는 게 있죠. 자,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80% 이상 사용 권한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가로 3개월 정도 협의한 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3개월 지난 다음에 매도 청구 소송으로 가는 게 매도 청구인데, 자, 매도 청구가 할 때 아까 80% 이상 중에서 95% 이상을 확보한 사람은 나머지 확보 못한 5%에 대해서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80% 이상 95% 미만 비율로 확보한 사업 주체는, 자, 만약에 제가 80%만 딱 확보했을 때는, 95%까지 확보했을 때는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5%가 남으니까 모두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제가 80%든 95%든 이렇게 확보했을 때는 확보 못한 대지 중에서, 자, 10년 이전부터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매도 청구 소송까지 가려고 했는데 10년 이전부터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1번하고 2번 내용을 구분해서 매도 청구 절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공구로 나눠서 이제 우리 공사 착공신고를 할 수 있는데, 공구로 나눠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한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공구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 개수는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109 300세대 이상, 209 300세대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간선인설 100호 이상 주택사업을 하거나 16,500 이상의 대지사업을 할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이 각각 간선인설을 설치해야 된다. 자, 100호 이상 주택사업 할 때는 도로나 상하수는 지자체가 설치해 주는 거고, 전기나 통신이나 가스 같은 것들은 공급하는 자들이, 우체통 같은 것들은 국가가 설치하는 것이다. 우리 이런 거는 100호 이상 주택 건설 사업할 때는, 자, 간선인설을 사업주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설치하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거죠. 설치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는데 이거를 사업주체가 직접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다음 주제. 사업계획 승인 받은 다음에 이제 사용검사. 자, 사업계획 승인 받고 착공신고하고 5년 안에 공사 착수해서 완공이 되면 이제 사용검사라는 걸 받는 거죠. 사용검사는 아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시도나 대도시일 때는 시군 구청장한테 검사받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일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그대로 사용검사를 받는 겁니다. 사용검사는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내줘야 되는 거죠. 문제가 없을 때는. 그리고 이게 이제 정식 사용검사 나오기 전이라도 건물은 동별, 대지는 구획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우리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 자, 파산 시 사용검사. 자, 사업주체가 원래는 건물을 정상적으로 완공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거의 완공시킨 다음에 파산을 하면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공사한 다음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고, 시공을 보증한 자도 없거나 시공을 보증한 자도 파산했을 때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잔여공사를 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사용검사 매도 청구는 뭡니까?
자, 사용검사까지 나와서 주택을 분양받은 소유자 등이 주택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자, 주택 대지의 일부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송을 제기해서 실소유자가 뺏어가는 사람이 있죠. 주택을 처음에 지을 때 이제 그 하자에 있는 땅을 건설회사가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주택 사업을 했는데,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진 다음에 이 하자에 있는 땅에서 실소유자가 그 땅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실소유자가 땅을 다시 뺏어가면 주택 대지의 일부를 실소유자가 자기 땅이라고 찾아가면 주택의 소유자 등이 다시 찾아오는 방법이 시가로 매도하는 거죠. 사용검사 후에 실소유자가 주택 대지의 일부를 뺏어가면 그거를 다시 되찾아오는 방법이 매도 청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소유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내놓으라고. 4분의 3 이상 동의받으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자, 판결문이, 매도 청구 판결문이 나와서 다시 소유권을 가져오면 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거죠. 자, 이게 매도 청구할 때는 5% 미만의 땅으로만 그 땅의 비율이 있을 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송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주택법에는 채권이 하나 있죠. 토지주택공사하고 법정동 요건을 갖춘 이 건설회사의 등록사업자가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모아 쓸 수 있죠. 자, 토지공사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데 이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할 때는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2번.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자본금 5억 이상 있어야 되고, 건설업 등록,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연평균 건설 실적, 금융기관의 보증까지 받아야지만 등록사업자는 이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 이거 회사채이기 때문에 상법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이 법에 없는 내용은 상법을 적용하고, 상환사채는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하지 않게 발행하고, 나중에 주택으로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거죠. 사채를 명의 변경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택 상환사채도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게 원칙인데, 채권자가 해외로 이민 간다든가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자, 명의 변경할 수 있죠. 팔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자가 성명 주소를 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치 명의 변경을 해야 된다. 자,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자, 국가나자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을 팔 수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짓는 업자들이나 주택조합이 사기를 원하면 국가나자체는 땅을 먼저 팔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로 50% 이상을 짓거나 주택조합에게 먼저 팔 수 있다. 근데 이제 주택조합이 또는 국민주택 규모 50% 이상 짓는 업자들이 2년 안에 사업 착수에 안 들어가면 다시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비지 매각요구. 채비지 매각요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주택법상 국민주택을 짓기 위한 땅이 부족하면 주택법상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짓기 위한 땅을 필요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채비지 매각 요구할 수 있죠. 자, 채비지는 총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매각할 수 있다. 채비지 양도가격은 시가보다 낮은 감정가로 파는 건데 임대주택 짓겠다 이렇게 밝히면 조성 원가 기준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자,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 다음 파트. 자,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을 할 때는, 자,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을 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별도로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우리가 건설할 때 30개 이상 집을 짓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죠. 근데 그 공사 착수하기 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기 위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별도로 시군구역청장한테 봐서 모델하우스 오픈해가지고 승인 떨어지면,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은 건설할 때 설계도 심사 받는 거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을 하려면 시군구청장한테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기 위한 승인, 입주자 모집 승인을 따로 또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복리설 같은 상가 분양할 때는, 상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간단하게 신고하면 된다. 자, 그리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나지자체나 토지공사는 제외되는 거죠. 그리고 총지분의 50%를 이 공공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건 제외입니다. 1번, 2번을 제외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을 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되죠. 모집 승인 같은 거 받을 때 이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에 설치한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모델하우스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 복리시설 상가 모집할 때는 간단하게 신고. 자, 분양가 상한제 우리 잘 봐야 됩니다. 개정된 게 있죠. 자,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새 아파트 시세보다 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분양을 할 때 싸게 분양하는 제도. 주변 새 아파트 시세보다 공동주택 주변에 새로 이렇게 완공된 주택의 주변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낮게 분양하는 제도. 자, 사업주체가 일반인들한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데 다음은 하나의 지역이면 이 공동주택을 법으로 정하는 분양가격 이하로 싸게 공급해야 돼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 우선 공공택지라는 땅 위에다가 짓는 공동주택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자, 공공택지일 때는 모든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게 원칙이고, 자, 공공택지 외의 민간택지도 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공공택지 외라도 주거재생혁신지구 새로 개정된 거죠.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도 국토부 장관이 따로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지역이면 이런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되면 공공택지 외의 택지, 민간택지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지역이면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공공택지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국토부 장관이 어떤 요건이 맞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자, 이게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국토부 장관이 법적인 요건이 맞으면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정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국토부 장관이 자, 직전으로부터 12개월을 조사해서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자, 외우실 때 12개월간 2배가 초과된 이렇게 외우세요. 자,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 자, 12개월 2배 초과. 3개월간 자료조사에서 매매 거래 상승량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 그다음에 2개월간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 자,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뭐 하는 적입니까? 12개월간 2배, 3개월간 20%, 2개월간 청약 경쟁률 5대1,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청약 경쟁률 10대1은 자, 분양가 상한제를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지역들. 아까 우리 민간택지에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걸리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어디에서?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서 국토부 장관이 이런 조건 중에 맞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거 가로놓기로 낼 수 있어요. 자, 이게 12개월간 2배, 3개월간 20%, 2개월간 청약 경쟁률 5대1, 밑에 거는 10대1 이렇게 눈에 한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좀 전에 우리 공공택지든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데 요 6가지 건물은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으면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변 시세에 맞게 정해도 되고 좀 약간 낮게 정해도 되고. 자,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않는 데서는 공공택지라도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택지라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심의받은 주택, 그런데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들어가서 건설하는 주택. 자, 공공재개발, 요거 중요합니다. 자, 공공재건축은 아니에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된다. 이거 공공재건축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 재생사업 하는데 일정한 세대수 이하 사업도 분양가 상한제를 소규모 사업이니까 안 받는 겁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곳은 여기죠. 공공택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들 모두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 그런데 여기 분홍색 요 6가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습니다.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규제를 빼주는 겁니다. 특히 여기 5번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 배제인데 공공재건축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거주 의무. 자, 우리 이게 보면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고 투기과열지구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이렇게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사업도 이런 3개, 이런 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해당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은 거주 의무가 있는데, 자, 우리 거주 의무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여기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받았을 때는 5년 정도 이내에서 거주기간이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도 토기 과열지구 같은 거로 묶여있을 때는 거주 의무가 있다. 자, 공공재개발 사업도 이런 노란색 조건 중에 걸리는 주택은 이 거주 의무가 있는데, 요 1번이 중요합니다. 자,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받는 것은 주택을 싸게 받았으니까 거주 의무. 자,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로 싸게 받은 사람들은, 자, 공공택지일 때는, 자, 이게 분양 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으로 아주 싸게 받았을 때는 5년, 80% 이상을 받았을 때는 3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도 이렇게 나눠서 3년, 2년이니까 요거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을 싸게 받았으니까 일정 기간 못 파는데, 자,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지역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나눠서 분양 가격이 인근 매매 가격의 80% 미만으로 아주 싸게 받았을 때는 5년, 80% 이상으로 받았을 때는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고, 아까 행정중심 복합도시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거주 의무 생기는 주택이 있었죠. 이거는 3년이니까 이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급질서 교란금지. 자, 누구든지 다음에 주택법에서 주택조합의 지역직장조합원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 저축 통장, 무허건물 확인서를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 광고하면 주택의 거래 질서, 공급 질서를 교란한 거기 때문에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들을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 광고에서는 3년 3천만 원 처벌됩니다. 단 양도 양수에서 얻은 이익이 3배가 3천만 원 넘는 금액이면 그 3배의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자, 양도 양수 안 되는 증서, 여기서 상속이나 저당은 빼는 겁니다. 지역 직장조합원 지위, 주택 상환사채, 입주자증서, 무허건물 확인서를 양도 양수 중에 상속 저당은 제외된다. 그래서 상속 저당 같은 경우는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불법으로 이렇게, 자, 1호를 위반해서 양도 양수한 사람들은, 자, 공급받을 지위, 불법 양도 양수인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 이게 할 수 있다 해서 하여야 한다로 개정된 사항이죠. 그리고 1호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을 따로 지급을 해서 그동안 낸 돈을 반환한 다음에 다시 뺏을 수 있고, 퇴거 명령도 할 수 있고, 다른 아파트 못 박에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거래 질서, 공급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도 이거 개정된 사항입니다. 자, 불법으로 양도 양수한 사람에 대해서 지위를 무효하거나 계약 자체를 아예 취소하여야 한다죠.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환매, 퇴거 명령,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저당권 설정 제한. 자, 우리 사업주체가 모델하우스 오픈하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 같은 거를 신청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은 날 이후 60일까지는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그 땅을 담보로 이 사업주체가 돈 빌려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하거나 아니면 뭐 이중으로 매매 증여 같은 거 하시거나 등기되는 임차권 같은 거 설정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자,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주택의 이제 어떤 가격이 급등하면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을 정할 때는 이제 시도지사 의견을 듣는 거고,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정하는데, 자, 문제는 이 투기과열지구도 지정하는 요건이 있어요. 자, 2개월간 주택의 청약 경쟁률 5대1, 그 다음에 자, 전체 국민주택 규모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 자, 이것도 아까 저희랑 비슷하네요. 그죠? 분양가 상한제하는 요건하고 비슷하게 투기과열지구도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다음 지역의 심의를 정하는데, 자, 2개월간 전체 주택의 청약 경쟁률 5대1, 국민주택 규모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 그 다음에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적이면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할 때는 시도의사 의견, 시도의사가 투기과열지구 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정된 거, 반기마다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반기 6개월마다. 자,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이제 보겠습니다. 자, 리모델링은 사업 주체가 3개죠. 우리 앞에서 리모델링 조합 만들어서 할 때는
전체 소유자 3분의 2 각동별 과반인데, 자, 리모델링을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할 때는 전원 동의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주체가 될 수도 있고, 자, 리모델링 조합 만들어서 할 때는 이 전원 동의가 아니라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 동의. 자,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원 동의. 그래서 1번과 3번의 사업주체는 전원 동의 받으면 리모델링 사업주체가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전원 동의가 아니죠.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 자,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 만들어서 할 때는 이렇게 동의받아도 조합이 설립되고, 자, 리모델링 허가. 아까 제가 리모델링을 29개 이하로 증가하면 리모델링 허가를 받죠. 자, 이때 우리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해서 할 때는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 동의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는 리모델링 조합이 자, 각동별 50% 이상 전체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리모델링 사업 주체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1번과 3번. 입주자, 관리 주체는 전원 동의.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할 때도 전원 동의. 리모델링 조합 만들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 동의 받아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죠.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인가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는 리모델링 조합이 각동별 50% 이상 전체 75% 동의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나 또 30개 이상 증가되면 승인으로 가야 됩니다. 자, 노란색 동의, 이 분홍색 동의를 잘 보십시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그리고 리모델링을 입주자나 관리 주체가 할 때는 전원 동의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때도 전원 동의니까 이런 1번과 3번도 추가적으로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될 수도 있다.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3개가 있는 겁니다.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의 방향을 정하는 계획인데, 특별, 광역, 대도시가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대도시가 아닌 이상은 도지사가 인정할 때는 수립을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증축형 리모델링은 시군구청장한테 안전인하를 모두 받아야 됩니다. 세대 면적 증가형이든 세대 수든 증축형 리모델링은 안전인하를 요청해서 받아야 되고, 또 권리변동계획은 어떤 경우만 수립할까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만. 자, 세대 면적 증가형은 아니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는 권리변동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 사업해야 되는 거죠. 관청한테 내야 되는 거고. 권리변동계획은 세대수 증가형일 때만 만드는 거고, 자, 안전인하는 세대수 증가형, 세대 면적 증가형, 증축형이면 모두 다 안전인하를 요청해서 받아야 된다. 권리변동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은 세대수 증가형만 만든다. 세대 면적 증가형은 권리변동계획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변동계획에 뭐 조합원의 비용 부담, 조합원 외이자한테 분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 증가형이면 대지 지분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권리변동계획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주택법 마무리 할 테니까 시험 잘 보시고 한번 주택법 내용들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